메리츠 셀러리맨 증권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보고서 운용기간 2023년 3월 12일부터 2023년 6월 11일 자산운용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 기간 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1. 운용보고 메리츠 셀러리먼 증권자 투자신탁은 한국인의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국내외 유망 기업과 다양한 지역, 산업 및 자산군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과 ETF 등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번 분기 말 2023년 6월 11일 기준 펀드는 3.76%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 3월에 설정된 이후 펀드는 32.27% 상승하였습니다. 이벤트 업데이트 이번 분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 관련 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시작은 3월 초에 암호화폐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 은행의 청산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은행인 실리코밸리 은행은 보유한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약 2조 원 손실 및 손실 만회를 위한 22억 5천 달러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부터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들은 무려 420억 달러 규모의 예금을 인출하며 뱅크런 사태가 촉발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금융규제당국에서는 곧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폐쇄를 발표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뒤 뉴욕주 규제당국에서 시그니처 은행의 일부 영업정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불과 1, 2주 동안 미국에서 세 개의 중소형 은행들이 위기와 더불어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스위스 2대 은행, 전 세계 자산 규모로는 45위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2021년 이후 큰 폭의 손실 이후 이익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서 위기감이 고취된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결정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CS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CS의 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3월 19일 시가총액이 70억 달러가 넘던 CS은행은 경쟁사인 UBS와 합병이 발표되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의 도화선이 되었던 채권 손실은 작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저당 증권과 장기 국채에서 발생한 손실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채권은 시장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달리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업들의 재무제표에도 만기 보유 증권으로 기재해 시장 가격이 아닌 장부 가격으로 반영을 합니다. 실리코밸리 은행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아도 22년 말 만기 보유 증권 자금 금액은 913억 달러로 21년 982억 달러에서 소폭 감소한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를 공정가치로 환산하면 762억 달러로 21년 말 대비 200억 달러 가까이 하락하며 실리콘밸리 은행의 총 자기자본 163억 원이 순식간에 잠식됩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만기까지 보유해 원금을 회수할 MBS를 예금주들의 인출문의 폭주로 인해 시장 가격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곧 잠재 손실의 실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듀레이션 미스매치를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경영진의 실패를 근본적인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CS의 파산은 2021년의 알케고스 캐피탈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중 하나인 알케고스는 최대 10배까지도 레버리지를 일으켜 중국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플랫폼 산업 규제가 시작되며 주가가 큰 폭 하락, 알케고스가 투자은행들이 마진콜에 대응하지 못하자 담보 주식들의 매도 물량이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켜
당시 알케고스와 거래 관계에 있던 금융기관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당시 CS가 55억 달러로 가장 큰 손실을 입었으며 노무라 증권 28억 달러, 모건 스탠리 9억 달러, UBS 8억 달러 등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후에도 CS는 마약 범죄의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2021년 16원 스위스 프랑이었던 순손실은 22년 73억 스위스 프랑으로 더욱 확대되면서 자구적으로 희생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발표 이후 불과 이틀 뒤인 3월 12일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위원회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주들의 예금을 전액 보호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주가적인 뱅크런 가능성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는 한 명당 25만 달러를 보호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특성상 전체 예금주의 94%가 이를 상회하는 고액 예금주입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 규모는 2,090억 달러로 미국 전체 은행들의 총자산 대비 비중 0.9%, 함께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도 0.5% 비중이라는 제한적인 점도 우려를 더 확대시키지 않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불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중소은행들과 CS는 경영진의 실패라는 독립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저에는 레버리지에 대한 저항감 상실이라는 공통적이고 광범위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메커니즘이 바로 앞서 소개했던 알케고스 캐피탈의 사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언론에서 언급이 된 차액 결제 거래는 실제의 기초자산,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만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본질적인 성격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신용 매수와 같습니다.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주체는 CFD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되며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번 사태처럼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증권사는 CFD 거래 상대방에게 추가 자본 납입, 즉 마진콜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응하지 못할 시 강제적으로 해당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5월 FOMC에서 미 연준은 또다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10차례 연속 인상으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입니다. 반면 한국은행 금통위는 5월에도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며 양국 금리 차는 175베이시스 포인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가와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정책 금리를 두고 많은 노이즈와 논쟁이 있습니다. 당장 5월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의 코멘트 방향성에 따라 장중에도 높은 변동성을 보였고 피봇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미의 금리 차이가 이례적으로 역전된 상황이며 그 역전폭 역시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내 시장 금리는 상당 기간 동안 높은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방향성도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시총 상위 메모리 업체들이 1분기 역대 최악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업황의 변곡점, 보다 구체적으로는 메모리 제품 가격의 상승이 언제쯤일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핸드셋 출하량 반등,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그리고 한국 관세청의 월별 수출 데이터 등 선행 지표들은 최소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D램 기준 지난 3개 분기 동안 무려 64% 하락한 제품 가격이 다시 수요를 자극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PC와 모바일 등의 범용 제품 수요가 일정 수준의 가격 탄력성을 보여준다면 AI 확대에 따른 고사양 제품의 비중 확대와 함께 반도체 업황의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업종의 긍정적 영향이 먼 미래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빅테크 업체들의 서버 투자,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출하 동향은 여전히 반등의 기미가 없습니다. 당사는 반도체와 하드웨어 업체의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 메모리 업체들과 함께 큰 폭의 주가 조정을 보아온 소재와 장비 업체들의 경우 업황 반등 시 대형주들보다 더 강한 주가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듀레이션의 미스매치뿐만 아니라 차주의 낮은 신용도 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채 쪽에서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넘쳐나는 유동성을 통해 이를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지 펀드들의 레버리지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차입에 대한 부담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급격하게 변화한 고금리 시대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이 늦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변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반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흔들림 없는 제품, 기술, 브랜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위기에 대한 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시장 지배력 확대 결과로 성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또한 한계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시장 변동성을 통해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이번 분기 보고서에서 소개해 드릴 기업은 룰루레몬 및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먼저 룰루레몬의 경우에는 단순한 요가복 판매 기업이 아닌 운동 커뮤니티의 경험을 함께 제공하며 고성장하고 있는 요가복계의 샤넬이라 불리는 회사입니다. 룰루레몬은 기존 스포츠 브랜드들의 빈틈을 공략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남성 스포츠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여성 스포츠웨어 시장을 공략하였고 목표 고객 역시 운동을 즐기는 32살의 고소득 여성으로 설정하였으며 모든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은 해당 고객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100가 넘는 요가복임에도 불구하고 명품 브랜드로 포지셔닝 되면서 20대부터 40대 여성까지 사로잡았고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2020년 나이키가 첫 번째 요가 라인을 선보이면서 대규모 광고를 집행하였지만 이미 룰루레몬이 요가복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레깅스뿐 아니라 언더웨어, 러닝복, 운동화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통한 매출 다변화를 이루고 있으며 고객 연령층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뿐 아니라 남성 라인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존 스포츠웨어 기업의 영역도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레깅스의 독보적인 착용감을 주는 소재 역시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높은 가격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있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좋은 품질을 갖추었습니다. 전통적인 스포츠 브랜드는 옷을 입음으로써 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집중했다면 요가복으로 시작한 브랜드인 만큼 입는 사람의 편안함과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며 고객의 지갑을 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밴쿠버에 위치한 룰루레몬 자체 연구소에서는 발명가, 과학자,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느낌을 연구하며 그들만의 최첨단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운동선수들을 통해 착용감을 테스트하면서 에버럭스, 럭스트럼, 놀루 등 그들만의 독창적인 소재를 개발하였고 수많은 후발주자가 등장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협할 만한 기업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견고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장에서는 요가 클래스뿐 아니라 명상, 러닝 등 다양한 체험 수업이 열리며 매년 밴쿠버에서 시위즈라는 룰루레몬 마라톤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명 스포츠 스타를 모델로 기용하거나 대규모 광고를 하지 않음에도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을 포섭하며 충성 고객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새 매장을 오픈하기 1년 전부터 지역의 요가 강사, 헬스 트레이너를 섭외하며 커뮤니티 앰버서더로 임명하고 매장을 오픈하는 즉시 러닝이나 요가 강좌를 엽니다. CEO인 벨켄 맥도날드 역시
1년에 서너 차례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로 유명하며 4,000명 이상의 앰버서더가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룰루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 밴쿠버의 첫 매장 오픈, 2003년 LA의 첫 해외 매장을 개설함에 이어 2007년 주식시장에 상장한 룰루레몬은 16년간 연 37%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스포츠웨어 시장에 나이키, 아디다스에 이어 시가총액 3위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홈트레이닝 유행과 일상복과 스포츠웨어의 경계가 사라지는 등 사회적 현상의 수혜를 받으면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다 보니 현재의 매출 및 영업 실적이 최고점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레몬의 2022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4% 증가한 27억 7천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6년까지 남성용 매출 2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매출 2배, 글로벌 부문 매출 4배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의 사례를 통해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과 해당 기업만이 지닌 고유한 경쟁력이 기업 가치의 증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21세기 버전의 영웅담인 리사 수와 AMD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리사 수 박사는 대만 출신 미국인으로 만 17세에 MIT 입학, 석박사까지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26세의 나이에 학업보다는 현업을 선택, 1995년 IBM 반도체와 R&D 부서의 이사로 합류한 엄청난 수재입니다. IBM에서도 근무하는 13년 동안 40개 이상의 반도체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고 소니, 도시바와 함께 게이밍용 차세대 프로세서 개발을 지휘하였으며 2000년에는 최고 경영자 기술자문 직책까지 맡게 됩니다. 2007년 지금은 NXP에 인수된 회사인 프리스케일의 CTO로 자리를 옮겼고 2009년에는 대외 전략 마케팅 능력에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부사장 겸 총책임자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IBM 재직 당시 멘토이고 당시 AMD 이사회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니콜라스 도노프리오에게서 AMD 합류 제안을 받게 됩니다. 2010년대 초의 AMD는 망하는 게 확실시된 회사였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불도저 아키텍처와 CPU와 GPU를 하나로 묶은 APU 제품 두 가지가 모두 큰 참패를 맞았고 2007년까지 인텔 77%와 AMD 23%로 망분하고 있던 PC용 CPU 시장에서 2011년에는 8.7%까지 하락, 서버 및 슈퍼컴퓨터용 CPU 시장에서는 1%까지 점유율이 하락하였습니다. 핵심 엔지니어들은 경쟁사로 속속 이탈하였고 회사는 보유 지분과 건물 등을 매각하며 근근히 명줄만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리사 수 박사에 대한 영입 제안은 AMD의 기사 회상보다는 뒤탈없는 마무리를 바라보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여 년간 IBM에 근무하고 레노버에서 미국 법인 사장을 보낸 로드 니드 전 CEO도 막지 못한 AMD의 몰락을 당시 40대의 여성 경영자가 과연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장도 냉담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리사 수 박사의 AMD 회생 전략은 비디오 게임용 칩에서 활로를 찾았습니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적이 있는 CPU와 GPU가 결합된 APU를 제안하였습니다. APU는 애매한 성능 때문에 PC용 시장에서는 사장되었으나 비디오 게임용으로는 충분히 성능이 있었으며 CPU와 GPU가 통합되어 제품 크기가 작아짐으로 인해 비디오 게임기에는 최적의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두 게임기 회사 모두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엑스박스 1의 AMD APU를 채택하였고 두 제품 모두 크게 흥행, AMD는 2013년에 5분기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AMD의 본질은 CPU 회사이고 비디오 게임기용 APU의 성공만으로는 위기를 막을 수준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AMD는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번 돈으로 신규 CPU 아키텍처 개발에 집중하였고 그 외에는 R&D 라인업을 최대한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젠 아키텍처 기반의 라이젠 CPU가 드디어 시장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부 게임 실행 능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인텔의 동급 모델을 능가했고 그럼에도 가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당연하게도 시장과 이용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비디오 게임기용 칩에서도 계속해서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기기에 모두 채택되는 가운데 2019년에는 라이젠 3세대 7나노 공정을 적용해 인텔의 14나노 칩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고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 인텔의 점유물을 계속해서 잠식, CPU 브랜드인 라데온은 엔비디아의 지포스에 견줄 만한 성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AMD는 서버용 CPU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회사들의 AMD의 서버용 CPU인 에픽 프로세스를 연이어 공급하였습니다. 2020년 인수한 자일링스의 FPGA 칩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서 칩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 인수한 펜산도는 데이터 센터용 DPU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스타트업입니다. 암흑기를 거쳐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가고 있는 AMD는 점유율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CPU에서 인텔, GPU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1위 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2위 기업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AMD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아직 남아있음을 뜻합니다. 서버용에서는 아직 PC용에 비해 낮은 5% 수준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자일링스와 펜산도 인수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텔은 이미 2015년에 FPGA 2위 업체 알테라 인수를 통해 2종 병렬 연산의 구성을 완성하였으며 자일링스 인수를 마친 AMD는 이제 비로소 동등한 무기를 갖고 겨뤄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 AMD를 구원해 과거의 영광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리사 수 박사와 AMD의 향후 여정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영역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선도주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챗 GPT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해당 회사는 AI 기능을 추가한 오피스 프로그램 및 코파일럿을 공개하며 개인화된 컴퓨팅 작업 시장 지위를 구축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난 10년은 다소 치열하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운영체제, 인터넷 익스플로어 검색 엔진의 우위를 갖추며 최고의 IT 기업으로 손꼽혔으나 지속적으로 경쟁사에게 점유율을 빼앗겼습니다. OS 점유율은 2009년 9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현재 30%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브라우저 점유율 또한 지난 2010년 이래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검색 엔진의 공고한 지위 역시 잠식당하며 현재 90% 이상을 구글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티나 라델라가 CEO로 취임하면서 클라우드 부문을 강화하는 사업 방향을 제시하였고 5년간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지만 시장은 그 이상의 엄청난 기술력 혁신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에 런칭된 챗GPT는 새로운 검색 방식을 제시하며 검색 시장 구도의 변화와 AI 산업의 성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에 이를 위한 AI 비즈니스는 무조건 해내야만 하는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챗GPT는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2달 만에 달성하며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검색 방식의 편리함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에 구글은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미완성된 바드 챗봇을 선보였지만 답변의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오히려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빙 엔진에 챗을 붙인 형태로 최신 정보의 검색 또한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있어서도 회사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기업 실적 및 클라우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만연한 상황에서도 이번 1분기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다시 한번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이는 MS 오피스 등 생산성 부문에서의 11% 성장과 클라우드 사업 부문 16% 성장에 기인하였습니다. 마진율 역시 실적이 좋았던 과거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공개하며 업무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 365 프로그램 도구 전반에 AI 비서 코파일럿을 결합시킴으로써 사용자층을 한층 더욱 강화하고 확장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코파일럿은 개선된 도구라기보다 완전한 새로운 작업 방식인 만큼 효율화를 통해 창의력 및 사고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드의 경우 코파일럿이 텍스트 요약 및 기존 작업물에 컨텐츠를 추가하여 문서를 간결화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파워포인트 역시 간단한 자연어 명령으로도 아이디어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디자인되며 간결한 프롬프트 입력으로 엑셀 차트 출력도 가능해집니다. CEO인 사티나 나델라는 코파일럿 발표 당일 오늘 우리는 컴퓨팅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이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생산성 증대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업무에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사용은 필수적이기에 단단한 이용자층을 기반으로 지금도 회사의 영향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효율성과 생산성 증가가 가져올 업무 방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회사의 성장은 검색 엔진 시장 경쟁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봄,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비롯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짓누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저금리와 양적 완화 속에서 부채, 레버리지에 대한 저항감이 사라지면서 잘못된 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한 것이 그 이유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은행에서는 2023년 경제 전망으로 과거 일본에서 겪었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현상을 향후 전 세계가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초저금리 상태로 말미암아 그동안 과다하게 누적된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올라간 금리는 먼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붕괴시키면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이번 분기에 미국의 중소형 지방은행들에게 일어난 뱅크런 현상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벌써 목격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향후 진행되는 금융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팀을 대표하며 상무 최홍석, 최고 투자 책임자, 리드 포트폴리오 매니저, 대독 펀드맘